국회 운영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대통령실의 대응을 두고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출석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틀째 종합정책 질의에서도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퇴 수습과 후속 조치를 강조했고 민주당은 연일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수사가 먼저라는 국민의힘 입장에 민주당은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오늘 파워인터뷰에선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태원 참사의 본격 책임 공방 그리고 다시 불붙은 당권 레이스 이야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국회 운영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이태원 참사로 미뤄졌던 대통령 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경찰의 부실 대응이 쟁점이 된 가운데 여당은 경찰에, 야당은 정부의 책임을 물으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또 여당은 민주당 의원의 희생자 명단 공개 논란에 대해 참사를 정쟁화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국민안전 총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참사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여야 모두 경찰의 초기 대응 부실을 지적하면서도 책임 소재를 두고는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고를 방관한 용산경찰서장과 상황실을 비우고 112 신고를 제대로 받지 않은 상황관리관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용산경찰서장님 말씀하셨는데 차에서 1시간 동안 있었어요. 뒷짐을 지시고. 이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사무실에 가 있었대요. 이번에 우리 용산경찰서장, 아까 말한 상황실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확한 책임을 물으셔야 됩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말로만 책임을 져선 안 되고 경찰의 투명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총리, 그리고 장관, 경찰청장 등 내각의 구성원 중에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고위공직자에게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금은 수습이 우선이고 수사 상황을 보고 사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국민안전의 총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사과를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과하셨잖아요. 국민들을 향해 정식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은 데 대해 참사마저 정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참사를 가지고도 정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정쟁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국민의 눈과 귀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 밖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가 사고와 사망자로 표기하면서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법률적 용어를 썼을 뿐 지금은 참사와 희생자라 표기하고 있다고 해명했고 관저 경호인력 배치가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주장에 대해선 김종철 대통령 경호처 차장은 기존 인력과 유사한 규모로 운영하고 있었다며 이번 참사와의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이태원 참사 현안은 이틀째 이어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참사를 교훈 삼아 국가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자고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의 후속 조치로 우리 사회 안전 시스템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부처별 재난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무궁화호 탈선 사고의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비롯해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출렁다리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얼마 전 인도에서 있었던 출렁다리 사고로 141명이 안타깝게 이렇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출렁다리는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출렁다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3종 시설물로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방위적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를 압박하며 거듭 정부 책임론을 꺼냈습니다. 저는 역대 장관들 중에서 이 정도 큰 참사가 났을 때 사의 표명을 안 하신 분들은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의 표명을 안 한 이유는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현안 질의가 이뤄졌는데 여야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유가족분들이나 부상자분들께서 금융지원 대책을 몰라서 적응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합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제와 관련된 이 업무들에 대해서 훨씬 더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 배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한 박문규 실장의 답변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경찰 배치를 왜 생각을 못했냐. 일상에서 저희 강남역에 하루에 거기 통행하는 강남역을 이용하는 인원이 13만이 넘습니다. 당장 국민을 탓하는 거냐며 책임 회피 논란이 일었고 박문규 실장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일상 곳곳의 위험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방법을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듭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는 정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며 신속한 강제 수사가 먼저라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여당이 국정조사를 끝내 거부하면 야당 단독으로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에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제성 없는 국정조사는 자칫 정쟁으로 흐를 수 있고 원인 규명을 지연시킬 수 있는 만큼 신속한 강제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이 수사의 성공 핵심은 신속함과 강제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국정조사는 강제성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수사 지연과 증거 유실의 우려도 있고 국민의힘은 수사가 미진하면 국정조사와 특검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야당을 향해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는 물론 특별검사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형사적 책임을 밝히기 위한 수사는 특수본이건 검찰이건 공수처건 특검이건 모든 수단을 강구하면 되는 것이고 수사가 국정조사를 막을 빌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끝내 거부한다면 야당 단독으로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구서엔 이번 참사와 관련된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경찰 등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범위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당도 여당은 정부 책임을 감싸거나 진상규명을 방해할 의도가 아니라면 당장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겠지만 수사가 미진할 경우 야당의 압박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국회의원과 과학기술계의 소통과 협력을 모색하는 과학기술인 국회 방문의 날 행사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주제로 토론회도 진행됐는데 지자체와 기업, 대학, 시민단체의 연계 협력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전합니다. 과학기술인의 국회 방문의 날 행사를 맞아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와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소속 과학기술인이 국회로 모였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한민국의 세계 10위권 경제 도약은 과학기술인이 주역이라며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과학기술인의 새로운 도전을 국회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경쟁력이 바로 그 자체가 안보요 또 외교이기도 합니다. 국가 경쟁력이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경쟁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행사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도 과학기술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예산과 입법을 통해 과학기술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기술인들이 이 대우를 받고 또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활짝 펼치는 것이 대한민국의 비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은 보조하고 지원하고 후원하면서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자생적으로 자율적으로 발전 정책을 만들어야만 그 시대가 소위 선도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어진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과학기술 역량 양극화가 지방소멸 위기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도연 울산공업학원 이사장은 네덜란드의 농산품 수출 2위 달성 사례를 소개하며 지자체와 기업, 대학연구소, 시민단체의 연계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광주 에너지 사업 등 권역별 혁신 클러스터 구축도 제안했습니다. 시장과 산업체와 대학 연구소와 그리고 시민이 함께하는 그런 유니버 플러스 시티 그런 협력과 배려를 해야 되고 정부가 부처별 과학기술 연구 개발 지원 예산의 칸막이를 없애 수평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클러스터나 광운하 등 지역의 과학기술 생태계도 열악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중앙정부에서 하루빨리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주진 전임 출연연구기관장 협의회장에 우주항공 분야 업적을 치하하며 국회의장상을 수여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소관기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정무위는 당초 오늘 전체 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여야가 규제혁신단과 청년지원센터 예산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예산안 처리를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이와 함께 정무위는 금리 인하 요구권의 정기적인 안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과 청년수당 지급 근거를 규정한 청년기본법 개정안 등 법률안 39개를 상정해서 심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한 카드 현금 영수증 지출 금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예산 7,667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심 전환대출 요건을 현행 주택가격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하고 대출 한도도 최대 5억 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정책위원 총회를 열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원이 헌법이 정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내부 회계감사, 직무감찰 결과를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회가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이제 들어갔는데요. 정부가 제출한 이번 예산안 내용 간단히 짚어볼까요? 네, 정부가 제출한 내년 본예산 규모 올해 예산보다 5.2% 늘어난 639조 원 규모입니다. 이 추경을 거친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6% 감소한 수치로 13년 만에 처음 전년 대비 예산 규모가 줄었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정책 기조가 건전재정으로 전환됐다는 점인데요. 이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되던 태양광 사업과 공공임대 주택 사업도 대폭 줄었고 재정 중독의 사례로 지적됐던 지역화폐 사업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다만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는 더 두텁게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을 최대폭으로 조정해 생계급여를 인상했고 또 장애수당과 부모급여,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 지원 확대 예산도 대폭 확충했습니다. 네, 근데 정부가 이제 축소하기로 했었던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을 당초 이제 계획보다 이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네요.
네, 추경호 부총리가 어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네. 이 국민의힘에서 공공형 일자리 축소에 따른 노인 빈곤 우려 문제를 지적하자 추 부총리가 공공형 일자리 확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정부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네. 공공형 일자리에 취업 중인 저소득층 그리고 고령층의 어르신들께서 민간 취업이 힘들기 때문에 소득 감소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목소리 잘 경청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 공공형 일자리를 좀 늘리는 부분을 국회하고 같이 상의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는 당초 복지 성격이 강한 단순 노무형 직접 일자리 예산을 줄이고 민간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해 일자리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고령자들이 생계를 위해 찾는 공공형 일자리 축소로 저소득층 노인들의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잇따라 제기되자 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추 부총리의 직접 일자리 확대 방안 언급으로 향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공공형 일자리 예산 규모가 다시 확대될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내년 노인 일자리 수는 올해 수준인 85만 개 선으로 전체 공공일자리 공급 규모도 100만 명을 다시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그 정무위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이제 불발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 여야의 그 예산안 심사 방향, 기조 어떻게 됩니까? 네, 국민의힘은 건전재정과 민생 약자 복지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사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지적하면서 긴축 재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또 지역화폐와 대통령실 이전 비용 1조 원 등 민주당이 주장해온 내용에 대해선 국민 선동 사례로 규정하고 세세한 검증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예산의 역대 최대 규모 지출 구조 조정으로 취약계층의 민생난이 가중될 것이라며 비정한 예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대대적으로 수정한다는 방침인데요. 법인세 감세 등 세법 개정안 저지와 대통령실 이전으로 발생하는 소요 예산 등을 줄여서 지역화폐와 공공임대주택 등 10대 민생 예산을 다시 집중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종부세 최고세율을 6%에서 2.7%로 변경하는 종부세법 개정안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 손질을 벼르고 있습니다. 여야는 또 최근 이태원 참사로 쟁점이 된 재난, 안전 예산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에 안전사업이 1조 3천억 원 이상 삭감됐다고 비판하면서 안전 관련 예산을 212억 원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민적 슬픔을 정쟁화하는 비정한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 주장과 달리 안전 예산은 올해 대비 4천억 원이 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여야 모두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안전 예산이 예산안 협상의 키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간의 이제 입장 차이가 워낙에 이제 크다 보니까 법정 기한이 이제 12월 2일인데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처리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안의 심사 일정 어떻게 되는지 또 살펴볼까요? 네, 예결위 오늘 종합정책 질의를 끝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는데요. 이 모레부터 이틀간은 경제부처 심사, 그 다음 주인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는 비경제부처 심사가 예정돼 있고요. 부처 심사를 마치면 예산안의 감액과 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 조정소위가 가동됩니다. 이 심사를 바탕으로 국회는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한 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인데요. 하지만 법정 시한은 물론 다음 달 31일까지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태원 참사 여파로 국정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전 정부 수사 등이 이뤄지면서 여야 갈등이 더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산안 통과가 해를 넘긴다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이 가동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 준예산은 새해가 될 때까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편성되는 전년도에 준하는 잠정 예산입니다. 하지만 1960년 준예산 제도 도입 이래 한 번도 편성되지 된 적이 없었던 만큼 이 여야 모두에게 부담되는 사안이어서 이 막판 치열한 간극 좁히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달 30일, 그러니까 올해까지 만약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준 예산으로 갈 수 있는데 그 준 예산이라는 건 전년도에 준하는 예산,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이제 기준으로 비슷하게 이제 흐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군요.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강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1월 8일 정치권엔 어떤 뜨거운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첫 번째 정치톡은 직업적 음모론자입니다. 오늘 민주당의 황운하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직업적 음모론자로 지목됐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모욕죄라면서 관종, 천박, 범죄 등의 원색적인 단어와 함께 법적 조치를 시사했는데요. 급기야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직에서 물러나라면서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국무위원이 국회 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함부로 쏟아내는 것은 국회의 존재를 무시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태도입니다. 국민과 국회에 사과하고 당장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바로 어제 저녁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화근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추진하는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이 원인이다. 이 황당한 주장, 서울 시민의 세금이 쓰이는 교통방송의 진행자 김어준 씨가 만들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하고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런 이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장관의 발언이 끝나자 여야 의원들은 서로 진위를 따져 들었는데요. 민주당이 경악스럽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날을 세우자 배현진 의원은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께서 황운하 의원을 향해서 직업적인 음모론자라고 하셨다면 여러 민주당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국무위원으로서의 품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에게 황교안을 향해서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한 게 맞는지 확인을 부탁했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이야기한 것에 황운하 의원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이야기거든요. 예, 김어준 씨와 황운하 의원 둘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본인의 뜻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직업적인 음모론자라고 하는 것은 배현진 의원의 말씀대로 매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저는 음해를 받은 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발언으로 예결위가 파행을 거듭하자 자정을 넘겨서야 유감의 뜻을 전했다는 한 장관. 황운하 의원의 법적 조치와 사퇴 요구엔 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괴물은 되지 말자입니다. 오늘 장제현 의원이 사람이 먼저를 강조하는 민주당을 향해서 홍상수 영화 속의 유명한 대사였죠. 사람은 못 될지언정 괴물은 되지 말자라면서 뼈있는 일침을 날렸습니다. 바로 어제 국회에서 포착된 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문자 메시지 때문이었는데요. 발신인은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이현희 부원장,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과 사진을 이용해서 추모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자를 두고 국회 행안위에서도 밤늦게 고성이 오갔습니다. 참사를 정략에 이용하자라는 그 문자 충격을 넘어서 참담합니다. 책임자 처벌보다 희생자 얼굴 공개하고 프로필 공개하는 게 더 시급합니까? 희생자 인권은 없습니까? 참 잔인들 하십니다. 그야말로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게 맞아요? 이게 회의가 됩니까? 조용히 하세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도둑이 재발견인 것도 아니고. 이걸 마치 우리 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나치게 정쟁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의도를 드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유감입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서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메시지는 개인 의견이라면서 분명하게 거부의 뜻을 전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와중에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이 애도한데 156명이 희생됐다는 것 외에 아는 것이 없어서 찝찝하다라면서 희생자 이름과 나이를 알고 영정 앞에서 마음껏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고 싶다고 밝혀서 논란의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여당에선 민주당이 감정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다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세월호 희생자 방명록에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적었던 사진을 공유하면서 먼저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발상은 비공개 수사 원칙을 규정하는 법률 위반일 뿐만 아니라 유가족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폐륜 행위입니다. 민주당의 속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유족들이 신상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서로가 이번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여야. 이번에도 부끄러움과 미안함은 또 국민 몫이 된 걸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를 놓고 여야 모두 진상규명에 칼날을 갈고 있지만 그 타깃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정부 여당은 경찰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윤 정부의 부실 대응을 전방위적으로 꼬집은 건데요. 안규령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규령입니다. 네, 어제 윤 대통령이 참사 이후 처음으로 책임론을 직접 언급을 했는데요. 하지만 경찰 책임에 방점을 찍고 즉각 책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국감에 출석한 김대기 비서실장도 물러나는 게 급하지 않다 하면서 이제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수습이 먼저다라면서 사퇴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상황인데 내각 총사퇴까지 주장한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주지는 않을 것 같은 기류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김대기 비서실장이 물러나는 게 급하지 않다라고 했는데요. 물러나는 게 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물러나지 않는 일이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없고 서둘러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참사는 지휘 보고 체계나 현장 대응 모든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경찰을 향해서 왜 4시간 동안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 이렇게 질타를 했는데 이게 경찰을 희생양 삼아서 본인의 책임은 회피하고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책임자들의 경질도 거부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책임이 없는지 묻고 싶은데요. 헌법에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여기에 포괄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은 바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 밑에 있는 공직자들도 책임 회피에 급급한 것이거든요. 실제로 말씀하셨듯이 경찰청, 서울시, 용산구 서로 다 책임을 떠넘기고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대통령의 진지하고 엄숙하고 또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국정조사와 특검을 계속해서 주장할 것입니다. 네. 여당은 주말마다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퇴진 집회 배후로 민주당을 지목하면서 맞공세에 나섰는데요. 국민적인 슬픔을 정쟁에 이용한다는 여당의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특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이 참사 당일에 집회 참가자를 동원했고 여기에 경찰 인력이 투입되는 바람에 참사가 벌어진 것이라 주장을 했는데요. 책임을 회피하고자 발버둥 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단체와 민주당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없고요. 당이 공식적으로 집회에 관여한 바도 없습니다. 그리고 단체가 운영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민주당 의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초대를 받으면 자동으로 들어가지는 대화방입니다. 그래서 저도 텔레그램 여러 대화방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거론된 의원들도 일방적으로 초대된 여러 대화방 가운데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진석 위원장이 집회에 경찰이 투입돼서 참사가 벌어진 것이라 주장을 했는데요.
정진석 위원장이 이야기한 집회 참가자 수는 경찰 추산으로 9,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만 명 이상이 모일 것이라고 예상된 이태원을 놔두고 집회에 경찰을 집중적으로 배치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번 사태를 좀 회피하고자 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부실한 대응이 부른 참사인데요. 정부 여당이 당연히 져야 할 책임 앞에 어떻게 이러면 치졸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했지만 지금 가장 정치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라고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 그리고 처벌까지 낱낱이 밝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한편 대장동 일당에게 8억여 원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부원장에 대한 기소가 결정이 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점점 민주당을 조여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박영수 특검이 연루된 수사에 박영수 사단이 투입됐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는데요. 수사부를 향한 불신으로 맞서고 있는 걸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불신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자초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사건의 중심에 50억 클럽이 있고 이 50억 클럽의 중심에는 박영수 전 특검이 있는데요. 박영수 전 특검은 자선관리회사 화천대유 고문을 맡으면서 거액의 고문료를 받았고요. 또 4년은 화천대유로부터 1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또 김만배 전 기자는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에게, 이 인척은 분양대행업체 대표인데요. 이 인척에게 100억 원을 건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 이 인척이 남욱 변호사에게 42억 원을 빌려줬다는 점도 언론을 통해서 시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화천대유 일당이 그 돈을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돈 흐름의 중심에 박영수 전 특검이 있는데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윤석열 정부가 이 대장동 사건 수사부를 박영수 특검단 출신의 검사들로 교체를 했거든요. 지난 2016년에 박영수 전 특검을 필두로 해서 국정농단 특검팀에 함께 있었던 박영수 키드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박영수 사단에게 박영수 전 특검 수사를 맡겼고 이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잖아요. 심각한 이해충돌 위반 행위입니다. 실제로 수사팀이 바뀐 이후에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고요. 반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주변 인사들에 대해서는 대선 이후 230건이 훨씬 넘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는 수사를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혹이 있다면 수사를 받겠지만 공정한 상황에서 받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장동 특검을 제안한 것입니다. 대장동 특검 이야기가 나온 것은 바로 신뢰를 잃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자초한 것이라고 보고요. 네. 여론조사만 봐도 이재명 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반반이지만 지금의 검찰 수사로는 안 된다. 지금의 검찰 믿을 수 없다. 편파적이다. 정치 보복 성격이다. 이런 응답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봐주기 수사, 선택적 수사, 편파 수사를 당장 중단해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기령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을 하자는 것은 그냥 결국 정쟁으로밖에 비춰지지 않거든요. 네, 뉴스앤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선의 국회의원이자 차기 당권 도전에 나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원래 이 시간에 출연하시기로 네. 하셨는데 이태원 참사로 이제
그 부산 분향소로 급히 가시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를 못 모시고 전화 인터뷰로 좀 짧게 대신했던 기억이 있고 조만간 다시 이제 스튜디오로 이제 출연해 주신다고 했는데 약속을 빨리 지키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더 빨리 보고 싶었던 게 사실 그 프로필을 보니까 저하고 동갑이시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오늘 관련한 이야기들은 쭉 나눠보겠습니다. 그 이태원 참사 이후에 정치권에 산적한 이야기들이 이제 많아서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풀어봐야 되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경찰을 향해서 강도 높은 그 질타를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야당은 정부의 꼬리 자르기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원님께서는 이제 국회의원 전원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치권의 책임을 이제 강조하셨는데 요 생각에 대해서 강조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정치권이 이 한 번씩 보면 저도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이 보면 참 염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한다 생각하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오늘도 오전에 보니까 예결위장에서 총리한테 아마 그 모 의원이 질의를 하던데 그 보면은 사고가 난 6시 33분입니까? 6시 몇? 네, 34분. 예, 34분에 국가는 없다. 국가는 없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총리도 국가는 없었다는 데 동의를 했는데 자, 그럼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에 보면은 행정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삼권 분립 정신에 보면은 행정부도 있고 또 어디가 있죠? 입법부, 사법부. 그렇죠. 입법부가 있고 예. 또 사법부가 있잖아요. 이 삼권 분립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행정부도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입법부도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네. 지금 국회의 힘이 얼마나 습니까? 국회에서 이게 반대하면 법이 하나도 통과 안 되잖아요. 네. 그만큼 국회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또 국회는 입법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예산도 심의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참 예산 심의하고 있는 동안입니다만 그러면은 그동안 2014년도부터 해가지고 세월호 이후에 노란 리본 아시죠? 그 달고 다니면서 지금의 야당 의원들이 뭘 했습니까? 우리가 책임지겠다. 우리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금도 169명의 절대 다수가 지금 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네. 자, 그러면은 그동안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안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태원 참사 나기 바로 직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2022년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 안전과 관련된 상임위원회가 행정안전위원회거든요. 주무부처가요. 그렇습니다. 네네. 아니 상임위원회가 네네.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고 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안전과 관련된 국민의 삶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2022년 국정감사 참사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국회의원들은 안전과 관련된 질의를 했는지 그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야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이런 일이 예견되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예견된 일에 대해서 왜 국회의원들은 가만히 있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299명 국회의원들 모두가 정말 국민들께 머리 숙이고 필요하다면 석고대자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유임 기류가 좀 명백한 듯한데요. 줄곧 이 장관의 책임론을 요구해온 당권 주자들이 또다시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도 그 이 장관 책임을 언급하신 바 있고요. 윤석열 의원이 뭐 나라면 자진 사퇴한다 이런 발언을 했고 안철수 의원도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정치권에 계속되는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이 장관이 계속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우리가 책임에 대한 우리가 범주를 이야기하면은 이 법률적 책임이 있고요. 또 도의적 책임이 있거든요. 그 법률적 책임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 직무유기했는지 책임을 방기했는지 이거는 사법적인 처리가 가능한 거지요. 그래서 몇 명의 그 당사자들은 지금 가실치사상 지금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입건돼서 이거는 법률적인 책임입니다. 형사적인 책임까지는 아마 물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또 하나의 책임은 뭐냐면 이게 이 도의적인 책임이거든요. 도의적인 책임은 비록 법적인 책임이 아니더라도 도의적으로
국민들이 이 사태에 대한 이 참사에 대해서 얼마나 이 마음 아파합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네. 자, 그랬을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 참사가 일어나고 이후에 바로 무한 책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한 책임의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갖다가 저는 이게 좀 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비록 법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선은 분명히 이 일선 경찰 쪽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물론 포함되지만은 그 위선까지도 저는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는 그냥 단순히 현장에 있는 그 뭐 경찰서장 정도의 어떤 처벌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네. 이거는 법적인 책임이고 도의적인 책임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단위까지 저는 올라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이 큰 사고를 쳤다 했을 때 아이들만 책임을 물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부모도 역시 저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졌을 때 저는 분명히 저는 그 결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죠. 네, 그 사임에 대한 이제 당위론을 말씀하셨는데 결국에 이제 윤 대통령의 의중은 나중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유임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경질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글쎄요. 저는 지금 이제 애도 기간이 끝났으니까 네. 이거 빨리 정리할 건 빨리 정리하고 가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저는 좀 더 단호하게 네. 업참마속하는 마음으로 저는 정리할 부분은 빨리빨리 정리하고 저는 정상적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알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제 특검 카드를 이제 꺼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재명 리스크를 이제 가리기 위한 시간 끌기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특검 카드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뭐 온갖 다 하지 않았습니까? 국정조사도 하고 특검도 하고 뭐 청문회도 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저는 네. 다 했던 걸로 기억납니다만 네. 해가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정치권이 꼭 사고가 터지고 나면은 자기들은 싹 비껴나가고 온갖 그 뭐 하나의 먹이를 마치 먹잇감을 그 발견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막 하는 모습들 저는 별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고요.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당사자가 지금 기소되어 있는 분 아닙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있고 또 각종 대장동과 여러 가지 지금 최측근이 지금 오늘 구속 기소되어 있잖아요. 네.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본인이 지금 그 사법적인 그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그런 인식을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본인은 본인의 죄에 대해서 혹시 있다면은 없으면 뭐 또 본인은 사탕 하나 받은 적이 없댔잖아요. 그렇다면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는 것이 그것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그동안에 국회에서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정쟁으로 서로 치닫게 되고 생산적인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하는 점에서 지금 현재 보여주는 야당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 제안 자체가 저는 설득력도 없고 좀 뭐 이재명 대표와 연계된 뭐 그렇습니다. 이게 보시는 거군요. 어찌 보면은 네. 일종의 시선을 네. 그 사법적 리스크를 조금 피하기 위한 분산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탄 국정조사, 방탄 특검처럼 이제 비춰주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결코 국민들을 더 혹시 더 안 그래도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데 더 짜증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죠. 알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볼까 하는데요. 오늘 그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용 부원장도 기소가 됐고요. 그 공소장 전반의 돈의 행방을 20대 대선용 자금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 대표 이름을 적시하기도 했다 이런 보도도 오늘 나왔는데요. 이 대표를 이제 겨냥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확대가 될 텐데 앞으로 이 대표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국을 좀 예상해 본다면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만약에 여당의 대표가 또 유력한 정치인이 연루되어 있다면 야당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죠? 아마 지금 난리 났을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막 뭐 좀 더 나아가서 뭐 구속 수사하라까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명백히 지금 이게 구속 수사에 대한 그 공소장에 이 대선 자금
뭐 이렇게 이 기명이 돼 있다면은 네. 저는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또 최측근이 연루된 사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저는 이 본인이 그 입장을 밝히고 또 수사에 진실 규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수습에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좀 휴지기가 있었던 당권 경쟁이 다시 시작되는 이제 분위기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요. 국민의힘이 이제 이르면 10일부터 조직 강화 특위를 회의를 열고 당협 재정비를 이제 한다는 계획이고 당권 주자들도 텃밭인 대구 경북을 찾아서 이제 표심 다지기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데 의원님도 당초 이제 10월 말쯤에 대구 경북에서 당권 도전 선언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 무산된 적이 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 향후 당권 도전을 위한 계획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뭐 전국을 좀 다니면서 다음 주에는 대전을 좀 다녀올 계획이고요. 네. 그 다음 주에는 그 대구에 이제 저도 이제 특강, 이제 우리 당원들과 또 시민들을 상대로 특강 정치를 해야 됩니까? 을 통해서 좀 더 우리 당을 좀 새롭게 거듭나게 하겠다는 특강 주제는 어떤 건가요? 특강 주제는 세상과의 소통이 주제고요. 부제는 청년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을 좀 빌린 거거든요. 그 주제로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 공통 질문 하나 이제 드릴까 하는데요. 정치인으로 이제 입문하신 지 한 20여 년 되신 걸로? 26년 됐습니다. 26년이요? 예. 그럼 30 몇 저는 살? 20대 만 28살 때. 만 28살이요. 지금 이제 50대 중반이 되셨는데 그동안 정치인이 되시고 말씀을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정치는 이제 말로 하는 거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치인의 말 속에는 그 정치인의 정치 철학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래야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조경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치인의 말과 또 평소 던지시는 그 말씀 속에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먼저 이렇게부터 해볼까요? 정치인의 말은 땡땡땡이다. 세자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숫자 상관없습니다. 글자 수는 상관없어요. 저는 정치인의 말은 사실은 정치인의 말은 약속이어야 되는데 이게 정답으로 제가 이야기한 건데요.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의 정치인의 말은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을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도 보면은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뭐랬습니까? 이 이태원 참사 났을 때 바로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사건 수습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 했거든요. 근데 만 이틀 만에 그 말을 뒤집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의 말은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이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 그래서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회개혁도 해야 되지만은 사회개혁의 가장 어뜸이 첫 번째가 저는 정치개혁이다. 그 정치인들을 좀 더 정신 차리게 해야만이 정치가 혼란스러우면은 사회도 혼란스럽고 경제도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정치인들을 좀 이렇게 회초리를 여야를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힘도 정치인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제가 이야기가 하는 게 이 정치라는 것은 여야를 다 포함하는 거지요. 그래서 좀 심하게 이 비 오는데 막 먼지 나듯이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 국민이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의 이 개혁의 대상 1호는 전 정치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정치인의 말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치인의 말은 원래 준비해 오신 말씀은 약속인데 지금 생방송 중에 그 말씀을 좀 바꿨는데 거짓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것들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 그리고 당내 당권 레이스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늦가을을 느끼기 좋은 날씨인데요. 내일도 대체로 맑겠지만 밤사이 공기질이 탁해지면서 중서부 지역의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대기는 건조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화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